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작은 생선 트럭이 튀어나왔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운전기사가 놀라서 물었지만 준호는 이미 차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는 젊은 여성이 허둥지둥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오다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인생사연 시작합니다. 바다가 손을 뻗어 무언가를 데려갈 때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김준호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잃었던 그날처럼 말이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 한국유통 백화점 그룹의 회장실에서 준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빛만은 공허했습니다. 책상 위 오래된 사진 액자 속에는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녀 미래였죠.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네. 하지만 회장님, 신규 사업 건의 내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최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창가로 다시 돌아선 준호는 멀리 보이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20해 전 딸 소영과의 마지막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미래를 데리고 멀리 갈 거예요. 그날 밤 소영이 타고 있던 차는 폭우 속에서 해안도로를 달리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소영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5살이던 손녀 미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래가 바다로 휩쓸려 갔을 거라 결론 지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기장의 작은 항구 마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 비서, 차 준비해 주게. 부산으로 가야겠네. 부산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 준호의 말에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소영이 어렸을 때의 기억, 사업에 매달려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미래를 처음 안았을 때의 따스함까지. 회장님, 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고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는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작은 마을로 들어가 보세.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작은 생선 트럭이 튀어나왔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운전기사가 놀라서 물었지만 준호는 이미 차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는 젊은 여성이 허둥지둥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오다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려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둥근 눈매와 오똑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귀 밑에 작은 점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 눈매와 귀 밑의 점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가족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트럭 위의 생선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바다의 집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부터요. 기억나는 가족은 없어요.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살. 바로 미래가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생선들을 빨리 배달해야 해서요. 미래의 말에 준호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명함이네. 혹시 시간이 된다면 내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미래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유통 회장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사고를.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준호는 최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방금 만난 여성, 이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주게. 그리고 20해 전 미래의 실종 당시 기록도 모두 찾아봐. 회장님 혹시 확신할 수는 없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고 있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야. 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는 그날의 기억처럼 깊고 어두웠지만 오늘따라 파도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준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미래의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래의 귀 밑에는 작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혹시 정말 내가 돌아온 걸까? 준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바다는 가져간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 위로 돌을 던졌을 때처럼 준호의 마음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반쯤 남은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어요. 미래야. 준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져 왔어요. 손녀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5살 생일날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신나게 뛰어다니던 모습. 그날 준호는 특별히 주문 제작한 물고기 모양 펜던트를 선물했었죠. 할아버지, 이거 정말 예뻐요. 평생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준호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그 순간 딸과의 마지막 다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회사만 중요하시죠? 저와 미래는 아버지 인생에서 언제나 뒷전이에요. 소영아, 그건 내 오해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래를 데리고 멀리 떠날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삶을 살 거라고요. 그날 이후 딸과 손녀는 사라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의 세상은 멈춰버렸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절벽 아래로 차가 추락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최 비서에게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바다의 집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이미래라는 아이가 20년 전에 미아로 발견되어 맡겨졌습니다. 당시 나이와 혈액형이 회장님 손녀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장이 누군가의 지시로 기록을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미래가 실종되기 전부터 보육원에 있었던 것처럼 위조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녀를 숨기려 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오후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준호는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심장은 마치 처음 사업 발표를 하던 날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준호가 중얼거렸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 소영이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이미래 씨. 간신히 말을 꺼낸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단정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손녀가 이렇게 자랐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례지만 미래 씨는 어떻게 자랐나요? 결국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다의 집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녀가 실종된 나이가 정확히 5살이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꿈에서 바다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요. 누군가 저를 높이 들어 올려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게 해주는 꿈이에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미래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준호가 손녀를 어깨 위에 태워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게 해준 바로 그날. 괜찮으세요? 미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미래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은색 펜던트.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걸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래는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보물이죠. 뒷면에는 글귀도 새겨져 있어요.
준호의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습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던트를 풀어 건넸어요. 준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펜던트를 뒤집자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래에게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할아버지.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20년 전 손녀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미래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생각 있나요?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게는 20년 전에 사라진 손녀가 있었어요. 이름도 미래였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선물했던 것이 바로 그 펜던트예요. 미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손이 저절로 목을 감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카페의 소음은 멀어지고 세상은 그 순간 오직 그들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김 회장님의 손녀일까요? 미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준호는 당장 DNA 검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는 순간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래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글자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차가운 숫자와 글자들이 미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인가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너는 내 딸 소영이의 아이야. 미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기쁨, 분노, 혼란.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김준호의 눈빛이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오래된 상처를 열어보이기 시작했어요. 버린 것이 아니란다. 내가 내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어. 20년 전의 일이지. 김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영이는 우리 그룹의 미래에 대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대기업의 권력을 이용해 작은 상인들을 몰아내는 방식에 반대했지.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심하게 다퉜고 그 다음 날 소영이는 너를 데리고 집을 나갔단다. 미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과거를 새롭게 그려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의 차가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차 안에는 내가 없었어. 경찰은 소영이만 발견했고 너는 그냥 사라졌단다. 미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어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미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고 저는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발견되었을 뿐인 거예요.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너를 찾았단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없었어. 그날 내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너는 소영이를 너무나 닮았거든. 미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대신 불행한 사고로 가족과 헤어진 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미래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 날 미래는 김준호를 수산시장으로 데려왔습니다. 화려한 백화점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 좁은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니? 김준호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래는 살짝 웃었어요. 네, 이곳이 제 세계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지내요. 김준호는 고급 정장을 입은 채로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을 걷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곳은 그가 평생 경영해온 고급 백화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미래는 수산시장을 지나다가 한 곳을 들렸습니다. 그곳엔 미래의 입양 할머니 장순자가 생선을 손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김준호를 보는 순간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이분이 제 친할아버지세요. 김준호 회장님이십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지 못한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장순자의 눈빛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김준호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노인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이리로. 장순자는 작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김준호는 주저없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백화점 최고급 소파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자리였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작은 수산시장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생선을 손질해 보았고, 미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라움과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비린내 나는 곳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니?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키우고 있어요. 꿈? 김준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어부들이 중간 유통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미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꿈이 그의 회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김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김준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래야, 너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구나. 장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더 넓어질 거야. 미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를 찾은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날 밤
미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녀는 입양아가 아니라 한 대기업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래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토록 반대했던 대기업의 방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 미래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대기업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의 꿈인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미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무언가를 바꿔보고 싶어요. 어둠 속에서 미래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어머니가 꿈꾸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발 아래 펼쳐진 펜트하우스. 미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낯선 고급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니? 준호의 목소리에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어색해요. 미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미래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준호를 따라 복도를 지나자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아기자기한 인형들. 어린아이의 방이었습니다. 이건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의 방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소영이가 살았던 방을 그대로 보존했어. 미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동화책들, 침대 위의 인형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젊은 여성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미래가 평생 그리워했던 얼굴. 어머니. 미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래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지. 미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알지 못했던 연결고리가 천천히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였어. 내 교만과 고집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소영이가 내 아버지를 선택했을 때 난 격분했어. 가문의 체면, 회사의 미래. 그런 쓸데없는 것들만 생각했지.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소영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와 준호는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 앞에 서자 미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이름 앞에 서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가져온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조용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래예요. 많이 늦었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미래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어머니 방도 봤어요. 정말 예쁜 방이더라고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미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바다마을에서의 생활, 그리고 지금의 꿈까지. 묘지를 나오는 길, 미래의 마음은 묘한 평화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자리했던 빈 공간이 조금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다의 선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바다의 선물? 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제가 자란 어촌마을과 같은 곳의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고 그들의 신선한 수산물을 백화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장려하면서도 어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미로운데,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대기업의 유통 시스템을 바꾸는 건 복잡한 일이거든. 미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잠시 미래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건 어떠니? 진짜 비즈니스처럼 말이야.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전 경험이 없는데 내가 가진 열정과 지식이면 충분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래는 그룹 본사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으로 엄숙한 표정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미래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래입니다. 오늘 바다의 선물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촌 마을에서의 경험, 어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산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어민,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하던 눈빛들이 점점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중년의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산물은 계절성이 강한데 어떻게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나요?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겼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지역 순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래가 보여준 화면에는 전국 각 어촌별 특산 수산물 달력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절마다 풍부한 수산물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봄에는 남해안의 멸치와 꽃게, 여름에는 동해안의 오징어와 방어, 가을에는 서해안의 전어와 굴, 겨울에는 제주도의 한치와 방어. 이렇게 지역을 순환하며 연중 다양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미래가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철 수산물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계절성을 장점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이번 달의 바다 선물이라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준호는 회의실 구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1시간 넘게 오갔습니다. 미래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가 끝났을 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바다의 선물 프로젝트에 찬성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임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준호가 미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미래야. 너의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미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도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미래의 여정이 이제 백화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의 선물 프로젝트가 한국 유통 백화점 특별 코너로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래는 오늘도 특별 코너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싱싱한 수산물을 고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전복은 정말 신선해 보이네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미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 어제 아침에 수확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어부님들과 계약해서 가져온 거예요. 순간 미래의 머릿속에는 통영 바닷가에서 만났던 어부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바다 냄새가 묻어나는 검게 그을린 피부까지. 미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백화점 특별 코너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지만 도시 사람들은 신선한 해산물에 목말라 있었고 어부들의 이야기가 담긴 제품에 마음을 열었어요. 미래가 직접 어촌을 다니며 만든 짧은 영상과 사진들이 백화점 한쪽 벽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다와 어부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미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중에는 항구마을에서 어민들과 함께 일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와 준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세계를 오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미래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와 사업에만 몰두했던 그가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손녀와 함께 보내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뭐 하고 싶으세요? 미래가 사무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책상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너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 공원에 산책이라도 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매년 트럭 사고가 있었던 날을 특별하게 기념했습니다. 재회의 날이라고 부르며
그날만큼은 모든 일을 미루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그날 항상 미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 널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미래의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회사 경영권을 미래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부터 나중에는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미래가 회사의 방향을 단순한 이윤 추구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할 때마다 준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어촌 체험 프로그램 제안했는데 이사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미래가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 집에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손녀답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는 걸 널 보면서 배우고 있어. 미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다의 선물 프로젝트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산물 유통을 넘어 도시 아이들이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발전했어요. 미래는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환경,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미래가 특별 코너 앞에서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지. 중요한 건 흐름을 따라가되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거야. 그의 말에 미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트럭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할아버지와 서로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것을 미래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미래와 준호는 항구 마을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준호가 어촌을 직접 보고 싶다고 제안한 거였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등대로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풍경을 볼 시간도 없었어. 항상 앞만 보고 달렸지. 그러다 뒤에 무엇을 남겼는지, 누구를 뒤에 남겼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것 같아. 미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준호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때로는 폭풍우가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되는 법이지. 우리처럼. 석양이 완전히 바다에 잠기고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어요. 바다와 도시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단단한 다리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 다리 위에 서서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바다가 준 선물은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한마음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